1988년 36살이었던 서여인은 장씨라는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3일 서여인은 장씨에게 우리 결혼하자 청혼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장씨를 만남으로써 서여인은 운명적인 만남을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여인의 부모님. 이 서여인의 부모님이 정말 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고.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야. 너보다 9살이나 더 많고 뭐 볼만한 재산도 없잖아.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니까 장씨 자네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은 하지 말어. 이런 부모님의 반대에 장씨는 조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하지만 뜨거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1988년 9월 20일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언젠간 우리의 사랑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 두 사람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아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장씨가 당신,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뭘 배운 거야? 이깟 가계부 하나도 제대로 못 써? 돈하고 맞지가 않잖아. 난 쓴다고 쓴 건데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 그래봤자 몇천 원 차인데 조카들 조그만 과자 사준 것까지 일일이 다 적을 순 없잖아.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돈 필요하면 나한테 타다 써. 알겠어?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죠. 당신은 집에서 뭘 배운 거냐?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직 결혼도 안 한 동거 사이인데 이런 말을. 하지만 장씨의 이런 취급에도 사랑하니까 둘은 계속 동거를 이어갔고, 급기야 1991년 2월 9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동거 생활 3년 만에 둘은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결혼 후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결혼하고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서여인은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친정집에서, 남편 장씨는 서울의 신혼집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됩니다. 왜?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부업을 할까 해요. 강아지 키우는 건데 서울에는 마땅히 키울 데가 없어서. 장인어른, 땅 좀 빌려 쓰면 안 될까요? 저는 서울에서 지낼 거고 걔는 아내 서여인이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면서 키우기로 합의 봤습니다. 합의는 무슨... 사실 그건 합의라기보단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로 지낸 지 1년여가 지나 서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까지 되는데, 막달인데 계속 주말 부부인 거예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돼? 나 3달도 다 돼가는데. 걔를 택하든지 아님 날 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거의 막달쯤 됐을 때 이제 살림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둘 사이에 이쁜 딸까지 낳게 됩니다. 아이까지 생겼겠다. 이 둘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놈의 남편 장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서여인이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도 매 끼니 밥을 해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된장국이 뭐 이렇게 짜? 야, 니네 집 여자들의 음식 솜씨가 다 왜 이 모양이야? 또 장씨가 TV를 보다가 막 뭐 웃긴 걸 본 거예요. 야, 저거 봐봐. 야, 진짜 웃기지 않냐? 이에 서여인은 받아칩니다. 저게 뭐가 웃겨요. 하나도 안 웃기구만. 그랬더니 남편 장씨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니네 집안은 고상해서 드라마밖에 안 보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니네 집 여자들,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 서여인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친 거예요. 아니 여보, 여보는 왜 말끝마다 니네 집이야?
내가 말끝마다 당신 집 시댁시댁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 이 말에 장씨 난리 난 겁니다. 이게 어리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너보다 몇 살이 더 많은데 네가 버릇없이 이딴 식으로 말해? 너처럼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은 혼 좀 나봐야 돼.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갓난아기 딸이 있는데도 그냥 무자비하게 서여인을 때립니다. 가정폭력. 처음이 어렵다고 그렇게 가정폭력을 시작하더니 와, 수시로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서여인은 바로 애기 데리고 친정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장씨 어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인 장모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소중한 내 딸이 맞았다는데 어느 부모가 단박에 데리고 가. 어느 부모가 우리 딸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이랑 손찌검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하던데 당분간 떨어져 살면서 생각을 좀 해보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1995년 5월 2일 동거 및 결혼 7년 만에 아내 서여인은 친정집에서 남편 장씨는 서울 본집에서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여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오래 가진 못했어요. 이 장씨가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여인이 지내고 있는 장인 장모집에 전화해서 야, 내가 주말에는 올라오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뭔가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는 이미 출가 외인이야. 너 내일도 안 올라오면 각오해. 와, 이렇게 매번 전화해서 오만 말로 협박을 해대니 어떡해요. 말만 별거지 거의 뭐 또 장씨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점점 커가는 딸 또한 아버지 장씨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무려 4년이 더 흐릅니다. 1999년 주말에 남편 장씨가 있는 서울집에 서여인이 반찬 들고 딱 왔다가 와, 남편 장씨가 경마장에 다니면서 도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느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도박하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장씨, 이게 어디서 남편 취미까지 시비를 걸어? 뒤지고 싶냐? 또 폭력. 그런데 이게요, 무서운 게요. 이 폭력도 무뎌지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맞고 있는데도 반찬 가지고 왔어요.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반찬 가지고 왔으니까 그만 좀 때려요. 하지만 여기서 더 서여인을 비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서 한번 언급했지만 이 돈 관리를 남편 장씨가 하게 됐잖아요. 니네 집에서 가계부 하나 쓰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지? 이러면서 자기가 돈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둘 사이에 딸 양육비라도 제대로 주든가. 지 도박할 돈은 팡팡 쓰면서 애 학원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 장씨에게 맡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아내이자 엄마인 서여인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보 우리 딸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줘요. 넌 엄마가 돼가지고 애 학원비까지 밀리냐? 아이씨. 그러면서 또 때리고. 아, 진짜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이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참다 못한 서여인은 1999년 11월 3일 남편 장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그런데 곱게 헤어져 주겠습니까? 자기가 무자비하게 때리고 무시하고 폭언하고 해서 헤어지자고 하는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못이 1도 없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가 생겨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구나. 너 딴 새끼 생겼냐? 그러면서 또 폭력. 한 번 더 말해봐. 말해보라고. 또 헤어지자고 해보라고. 와,
이때요, 주위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여인이 돌려보냅니다. 왜? 못났든 잘났든 어쨌든 내 남편이었으니까. 이때 이 서여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엄청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까지 입원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에 서여인의 오빠까지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내 여동생이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까지 입원했다고 하니 이 오빠가 꼭지가 안 돌겠습니까? 이 오빠가 장씨한테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아니, 허구한 날 내 동생 이렇게 두들겨 팰 거면 그냥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던가. 여기 서울 차표니까 내 동생 그만 괴롭히고 얼른 서울 가. 얼른 가라고. 와, 이 말에 장씨 화가 났겠죠? 너무 열이 받았겠죠? 또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 못하고 뭐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겠죠? 이 화와 짜증이 도로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또 만만한 서여인을 향하는 겁니다. 어우, 전현 때문에 내가 저거 가만히 안 둔다. 그렇게 장씨가 또다시 아내 서여인을 찾아온 건 바로 한 달 뒤인 1999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여인이 나갔다가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우연히 장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남자 그냥 찾아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서여인이 따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와, 장씨가 작정하고 기다렸네. 서여인이 집 앞에 차를 딱 세우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뒤따라와서 서여인의 목덜미를 딱 잡은 겁니다. 너 인연 오늘 딱 걸렸어. 택시까지 대동시켜가지고 납치하려고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서여인 집 앞이었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오빠! 도와줘! 소리 지르면서 난리 치니까 가족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여인 오빠가 달라들어가지고 막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이 장씨가 품에 지니고 있었던 칼을 꺼내 서여인의 오빠와 서여인을 칼로 찌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장씨는 자기가 타고 온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장씨가 버리고 간 범행 흉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용의자 장씨의 배낭도 발견됐습니다. 옆에가 실제 장씨의 배낭 안에서 나온 소지품들이에요. 이 소지품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장씨, 이 범행 후에 떠돌이 생활을 준비했거나 도피 생활을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관할 경찰서로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도망간 장씨의 친형이었어요. 이 형은요, 전 정말로 동생이 거기에 칼까지 들고 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건 현장에 이 형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장씨의 친형은 왜 서여인의 본집 근처에 장씨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이 친형 말로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나흘 전쯤 장씨가 형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님, 제가 실은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위암이랍니다. 제가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병원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건 당일날에 이 형이 장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장씨가 형님, 내가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아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데 병원 가기 전에 아내 집에 들려서 아내 얼굴 좀 보고 가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 아내가 보고 싶을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여인을 발견하자마자 택시에서 내리더니 칼로 찌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친형은요, 택시 기사와 택시 안에 있었어요.
순식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택시기사하며 형하며 엄청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뭐야? 이때 이 형은요, 칼에 누가 찔린지도, 동생이 칼을 휘두르고 이런 것도 전혀 몰랐대요. 사태 파악도 다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장씨가 다시 택시를 타더니 빨리 택시 출발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어영부영 장씨와 친형이 도망을 치게 됐던 거예요. 그 후에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순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당연히 이때 형이 자수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설득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씨 미쳤냐고 하면서 그 여관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됐고, 바로 다음날 형이 경찰서로 와서 이 모든 걸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도 동생 장씨가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는 거죠. 당시 피해자인 서여인은 위를 간통한 흉기로 인해서 간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장씨가 서여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전화를 건 거예요. 당연히 서여인은 장씨에게 자수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보, 그냥 자수해요. 하지만 이 장씨, 자수하라고? 네 남편은 지금 집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넌 편안히 병실에 누워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수를 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고 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서여인과 그녀의 오빠는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어서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여인은 오로지 한 생각, 한 걱정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먹었을 딸, 그리고 이 남편이 언제 어떻게 다시 나타나 또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내 남편 또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고통스럽지만 참고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또한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이 뿌리 내려야만 그 예방법과 대책 또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당시 장씨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살인 미수잖아요. 공개 수배가 내려졌지만 그 후에 잡혔다는 기사나 잡혔다면 재판 결과 혹은 처벌에 대한 기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한 기사만 있고, 옆에는 이제 원래 모자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우선은 모자이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신 반복돼선 안 될 가정폭력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